대선 주자 기상도.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어제 전당대회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대권 주자들의 대선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상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으로 누구든 다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주자들마다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외에 있는 지금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저희가 맑음과 흐림 사이로 해놨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언제 국민의힘과 합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경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맑음으로 표시했는데 잠시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흐림이 아닐까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맑음과 흐림 사이인지 먼저 이준석 신임 대표가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긴다 하더라도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 한 1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선 선대위원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후보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적절한 인사로 추천을 하겠으나 그건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의 흐림과 맑음을 표시했던 게 결국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건데 8월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떠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 최근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다시 등판시킬 수 있다. 다시 추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저 메시지는 한편으로 보면 꽃감은 없다는 거죠. 자, 아무리 윤 전 총장이 지금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이 경선 자체를 윤 전 총장을 위한 경선은 아니다는 거예요. 즉 공존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존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후보들이 자기 색깔을 갖고 이 버스에 함께 탄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에서의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정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윤 전 총장도 항상 공정의 어떤 가치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정치에서도 이 공정의 가치가 관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경선 열차는 똑같이 출발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또 그 내에서는 실력주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실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당 대변인도 토론 배틀로 뽑는데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론을 통해서 뭔가 어떤 자기의 식견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그동안 검사만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친윤 의원들도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당내 세력을 다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또 정치 외교 안보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펼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거는 공개된 바가 없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고 다른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말솜씨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당에 들어와서 정말 당원으로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함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1위로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혜택과 꽃가마가 없는 상황에서 홀홀단신 들어와서 견뎌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미 이제 이번에 조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저는 윤 전 총장이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들어와서
선점하는 것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이준석 신임 대표와 대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저희가 흐림으로 표시해봤는데요. 아마 조만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대표의 관계가 두 당 합당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표는 경선 기간 동안 안 대표를 향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거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거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는 훌륭한 대선 주자이고 자원입니다. 네. 꼭 저희 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당대당 합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전력의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자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급조하고 계신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한 푼도 안 쳐드리겠습니다. 네, 류 변호사님 발언 같이 들어보셨지만 안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 않은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두 당의 합당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의 원래 생각은 뭐냐면 4.7 보궐선거 전부터 일단 국민의힘과 통합, 합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합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그 순회 그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 당원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자기 합당 명분까지 쌓았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진 않겠다.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안철수라는 속값, 소로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즐겨 소로 비유를 하던데 속값은 쳐주겠으나 그 외 나머지 국민의당 뭐 당원 조직 이런 것들은 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 상당한 발언권과 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합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탁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계속 합당을 무산시키느냐, 그럴 가능성은 또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제3지대에서 본인의 힘으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그 모멘텀을 동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좁아져 버려서 제 생각에 통합 내지 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그 통합 내지 합당도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입당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대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도모할 수는 있어요.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합당 통합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 봤던 대선 주자 기상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맑음을 표시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여러 차례 이준석 후보가 찬성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럼요. 우리가 복당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각별한 사이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자체가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의 방에서 인턴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정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 체제 야권 대선 가도에서 독주 체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달라질 수 전망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 보세요? 수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현재는. 예. 하지만 누구를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힘이에요. 본인이 뭐가 되는 건 힘든데 남이 안 되게 막는 거는 기토권은 있다. 힘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묘한 역학작용이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유력한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하면 많은 이제 장애 요인을 돌파해야죠. 그건 각오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접수하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와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해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로 속값을 후하게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 현재도 지금 이 뭐랄까요, 서울시장 이 교체에서 기여한 정도의 공이 있는 거지 대선에서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지지율은 미미한데 이제 당내에서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무소속에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은 조직을 얻는 거고, 왜 돌아오느냐? 당연히 대선 나가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분의 꿈은 저는 대권이에요. 대권 욕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얼마든 간에. 그래서 당내에 들어오면 어쨌든 이분의 또 무기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 비슷하게 입이죠. 말입니다. 강력한 말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경쟁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서 합리적 보수가 새로운 노선을 잡아나갈 수 있는데 정책적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공화주의 이론도 많이 강조하고 그런데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준석 대표는 더 조심스럽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경계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겁전을 들고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수원 23기인 사람이 5개를 떼서 파격적으로 승진돼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오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 뭐 함께 들으셨지만 악마, 은혜, 배신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참 어떤 뭐 사조직이면 뭐 은혜나 배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를 움직이는데 이 정부의 그럼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은혜 때문에 그럼 검찰총장을 발탁하는가? 그럼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그게 배신의 행위인가? 이런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윤 전 총장이 은혜를 배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총장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한 이제 또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내가 시켜줬는데 왜 배신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사조직에서는 뭐 통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치 않은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계속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한편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이제 윤 전 총장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하나의 정책 의미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 뭐 여러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이제 결집되는 효과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결국은 윤 전 총장에게 저는 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공수처 수사라든지 또 이렇게 자꾸 송 대표, 추미애 전 장관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선거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꾸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윤석열을 생각하지 마라고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그러면 윤석열을 생각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전략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전략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유수의 전체 양으로 보면요. 여당 후보의 유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후보들이 지금 집중을 받지는 못해요. 당내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후보들이 더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송 대표가 자신이 당에 있는 후보들, 이재명, 지금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이런 후보들을 좀 띄워서 이런 후보들을 정책으로 관심 받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도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는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고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보시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전 총장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만 강조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인데요. 류지아 변호사님. 예. 글쎄요, 공수처의 수사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뭐 또 새로운 어떤 혐의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수사가 윤 전 총장을 오히려 돕는 거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생각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윤 전 총장을 돕는 거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하나는 예.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돕는 거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돕는 거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사여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가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공수처가 뭐 고발한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그 감사원장 수사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로 고발 들어왔으니까 수사하는 거예요. 예.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데 네. 또 그 혐의 자체만 봐도 오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 의혹은 지금 현재 그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보고도 안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징계 사유,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는 넣었지만 검찰 징계위원회가 뺐어요. 이건 혐의가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유죄 혹은 기소가 될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공수처가 애초에 그러면은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한다고 알리느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 그 순서를 보면 조희영 교육감의 이제 채용 비리가 이제 1, 2호,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의 그 공문서 위조 문제가 이제 3호,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건 여권에 좀 부담이 되는 수사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 4호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야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죠. 이렇게 여야가 부담이 되는 사건을 고루고루 사실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라는 기관의 위상을 높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나 공수처 같이 독립적인 기관이 보통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서울 위헌 시비도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성윤 지검장을 황제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굉장히 신뢰를 못 받았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조직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양쪽에 다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측근 말이 맞습니다. 예, 탄압받고 박해맞는 이미지는 윤석열 총장을 더 도울 뿐이죠. 네. 네.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 고려 속에서 여야를 고루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유지아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윤 전 총장이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함께 보셨지만 일단 뚜렷한 답변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갈증을 느끼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언론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일단할 거냐. 그 문제만 지금 벌써 한 달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 언론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제 아마 조금 피로감들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도 본인의 생각과 또 국민들의 생각을 같이 맞추려고 한다면 뭔가 이에 맞는 행보를 이제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정치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빨리 윤 전 총장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런 면들은 윤 전 총장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준비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겠지만 그것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갈증들은 좀 풀려질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질문도 받고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마 좀 이 이준석 대표가 들어옴으로 해서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도 해봅니다. 네. 네. 이현정 위원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